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이슈탱크 10월 21일 금요일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 두 분 나오셨는데 지난 한 주 방송 중에 두 분 프로가 제일 삐딱이시죠. 과찬이신 것 같기도 하고 더 잘하라는 더 싸우는 말씀을- 얘기 같은데. 동시 접속자는 제일 즐겁어요. 그런데 편파 방송이 주로 올라갑니다. 오늘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학 철학과 1학년 수업 중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길바닥 한가운데 똥이 있는겨. 그런데 공자님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덕이 무너졌구나. 즉 정치가 무너졌구나. 이렇게 탄식을 해요. 잠시 후에 한비자가 지나갑니다. 법이 무너졌구나. 얼마나 무질서했으면 법이 무너졌으면 똥이 다 있을까. 그랬는데 노자가 지나가다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을까? 노자는 이 똥을 보고서 뭐라고 했을까?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에 쌌을까. 이게 노자의 사상이에요. 음. 그러는데 세상에 요즘 여의도 가니까 온통 똥밭이에요. 각 당사마다 국회마다 그냥 얼마나 싸질러 놨는지. 그리고 지가 똥을 쌌으면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똥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뭔 탄식을 해야 됩니까? 국가의 정치가 무너졌구나. 이 탄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법과 질서가 무너졌구나. 호되게 이거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얼마나 급하셨으면 저렇게 싸우실까. 절박했으면 이렇게 탄식을 해야 될지. 이게 제가 오늘 헷갈린다 이거예요. 이게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된 주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아수라장 법사위 봐요. 똥바닥 나오잖아. 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나온다니까 이제. 자, 국힘 단독 법사위 개의에 난장판 민주당 고성 지르며 거세게 항의. 이원석 검찰총장. 목이 다면에. 야당이 절대 다수인데 어떻게 정치 단합하겠나. 제 목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제 대검찰청이었는데 서초동에 있는 대검 간 게 아니라 국회에서 했겠죠. 했는데 이제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김용 그 압수수색 그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데 대한 반발이니까 잘 됐다 싶어 하고 아마 저 피켓팅 들고 했는데 저게 또 뒤집어진 몇 달 전의 장면이잖아요. 저 장면 뭐냐면은 이른바 금수완박 법안 그러니까 그 할 때 왜 지금의 국민힘의 의원들이 피켓팅 했잖아요. 법사위에서. 그렇죠. 그것도 기억나실 테고. 또 김웅 의원은 왜 압수수색할 때 의원회관 앞에서 했던 뭐 이런 대목 뒤집어진 거죠.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느끼는 당혹감이나 뭐라 그럴까 뭐 정치 탄압, 야당 탄압 주장도 뭐 저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은 급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노자 같은 말씀하시네. 어찌됐건 그런데 뭐 저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저렇게 하고 나서 결국은 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저쪽 용산 앞에 가서 시위하셨고 이쪽에서는 이제 반쪽짜리 국감이 열렸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당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야당에 대한 탄압하는 거야? 뭐야? 해가지고 조목조목 좀 따졌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했어요. 네. 사실 뭐 그 국감을 보이콧했다 그래야지만 또 다른 민생 국감은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핵심은 법사위가 마치 국회 국감을 대표하는 현장처럼 돼버린 것이죠. 네네네. 잠깐 요 대목에서 한번 현장 보고 갈까요? 네네. 들어주세요. 정당한 범죄 수사가 무슨 야당 그러면 죄를 짓지 말든지 죄를 지었다고 하니까 영장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저 짓 여러 번 해봤습니다. 저 피켓 들어보고 저 피켓에 반대편에도 있어보고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몸이 좋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요. 내가 몇 번 했다 보니까
이 머리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머리 그게. 좋은 사람이 하는 목소리도 것은 커야 아닌 되거든. 것 같아요. 예. 예. 아, 저거 그 얼마나 우렁차죠. 맨 앞에 서시면 그죠?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라면 제가 등치나 목소리는 좋은데 예. 이미 돼 있는데 예. 머리가 준비가 좋지 잘 않아서. 예. 그러니까 참 일단은 저는 어저께 이제 그 민주당에서 법사위를 보이콧한 것은 상당히 그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 민주당 의원들끼리 그 법사위 그렇군요. 의원들끼리 이것을 뭐 파행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목조목 따질 것인지. 네. 근데 조목조목 따져봐야 검찰과 그냥 말싸움밖에는 안 되거든요. 검찰에서는 뭐 계속 뭐 법과 맨날 뭐 진짜 근거 옥저처럼 얘기하는 법과 원칙을 얘기할 것인데 네. 거기다 대고 뭐 이거 정치적인 압수수색 아니냐 수사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한들 똑같은 앵무새 같은 얘기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솔직히 앉아서 어떤 입씨름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실제적으로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렇게라도 야당에서는 싸워주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어느 네. 정도 그러니까 다른 민생 국가는 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예. 법사위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강한 어찌 보면 항의를 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것이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이제 원인 제공을 한 것도 저는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예. 이건 그 전날에 있었다는 국감 기간에 그것도 대검 국감 하루 전에 그걸 민주당사예요. 그것도 뭐 지방 당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당도 중앙 아니고 당사죠. 중앙 당사에 들어가겠다는데 입장 역지사지로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런 똑같은 일이 있었다. 그럼 어서 오세요. 얼른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 저는 어떤 정당도 이렇게 하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예. 뭐 그래요. 항상 뭐 검찰에서나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거 아니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연구원이다. 그럼 민주연구원이 뭐 어디 민주당사에 새들어 있는 그 법인체인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당사 출입을 당연히 해서 민주연구원을 가야 되고 예.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문제지만 예. 저는 그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서도 상당히 예.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같은 날 오전에 이미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이미 들고 왔어요. 예. 긴급 체포를 한 게 아니라 예. 법원으로부터 사전 영장을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체포영장을 청구를 할 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을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언론 보도된 걸 보면 자기들은 혐의 입증에 지금 충분하다 생각한다. 네. 이미 그 소명됐다라고 소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추가적인 증거 수색이 굳이 민주당사까지 와서 할 필요는 없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는 10월 11일 날 발령받았어요. 그래 와가지고 뭐 자신의 개인 방이 없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압수수색을 이제 저는 변호사로서 이제 변호인으로서 입회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하냐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가져가요. 관련 있는 것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공용 컴퓨터가 있는 거잖아요. 개인 네. 컴퓨터가 없어요. 그러면 검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공간에 있는 다른 컴퓨터도 다 포렌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컴퓨터를 썼을지 저기 있는 컴퓨터를 썼을지 어떻게 아냐? 세대가 있다 그러던데. 세대가 있는데 그건 한정돼 있지 않아요. 예. 꼭 세대로 한정돼 있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보통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주거 공간에 사무실 공간에 김용이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컴퓨터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포렌식을 떠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포렌식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기계를 이렇게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 깐 다음에 키워드를 넣어요. 예.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넣냐? 이게 지금 대선 자금 수사잖아요. 여기부터 좀 어려워지네. 사실 난 못 알아듣고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게 예. 뭐냐면 압수수색을 할 때 예. 컴퓨터에 이렇게 프로그램을 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잖아요. 예. 확인을 하고 복사를 하는 건데 예.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대선 정치 자금 수사예요. 대선 자금 수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대선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요. 그러면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민주당의 어찌 보면 브레인 싱크탱크잖아요. 그러면 대선에 관련된 민감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선 관련된 자료들이면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선 경선입니다. 정확하게 네, 말하자면. 대선 경선. 뭐 대선과 경선은 이어지는 거지 뭐 사실은. 네, 그렇다고 한다면 관련 자료들을 다 가져가서 자기들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석은 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뭔진 몰라도 기긴 긴 것 같아요. 예. 물론 변호사님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아시겠죠.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본다면 이제 보통 압수수색할 영장을
위치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특정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김용 씨의 책상과 PC라고 돼 있다고 언론 보도를 봤어요.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부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뜻이냐. 그제 아침에 김용이 체포됐다. 영장이. 그다음에 그래서 조사를 하는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 흐름상 본다면 뭔가 몇 마디를 물어봤는데 거기서 저기 있구나 라고 해서 그걸 법원에 갔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법원에서 그럴싸하다 판단해서 상당성이 인정되니까 판사님이 어떻게 보면 사인을 해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뭐 민주당에서도 자 당사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자존심도 상하고 당원에 대한 면목도 없어요. 인정. 그러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대치하고 나서 정치 탄압 규탄한 다음에 사무총장이나 원내대표가 나서갖고 사실은 검사하고 수사관을 올려보내야 돼요. 요소 요까지 하는 거야. 정확하게 몇 시간 30분 줄 테니까 포렌식 해가지고 가. 다만 여기서 다른 거는 우리가 옆에서 본다. 우리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았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걸 끝까지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볼 때도 자 야당 당사에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또 뭐 밝히기는 밝혀야 되는데 왜 저렇게 그러면 정치의 힘으로 영장 발부안까지 못하게 막내 뭐 있는 것 아니야?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길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관련되는 모든 논의 그 이후에 검찰총장 발언이 나왔고 이제 야당 대변인 이재명 대표까지 발언이 다 나왔는데요. 제가 일일이 소개는 안 해드릴게요. 오늘 아침 방송에 다 이걸 다뤘어. 네. 오늘 저기 뭐 지상파 뭐 유튜브 이거 안 다루는 방송은 없어요. 여기서 또 하면은 짜증 나실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법과 정치의 경계선입니다. 이 경계선 싸움이에요. 이제 한쪽에서는 적법하게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아 적법하게 법원에서 그거 승인해줘 가지고 그 영장 갖고 법 집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한쪽은 뭐냐면은 이거 정치 탄압이다. 그렇게 했다는 자체가 정치 과정이다 그게. 왜 지금이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정치입니까? 이거 정말 그 대학의 논술고사에 나와야 될 문제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저는 대통령과 검찰이 의도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예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은 민주당과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뭐 협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만 있었었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라든지 뭐 연락을 해온다거나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 검찰의 압수수색, 그러니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정말 이제 대결 구도로 가게 되는 거죠. 이대로 쭉.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뭐 협치란 말을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아니 협치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네, 물 건너갔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생각이 없었어요. 아예.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은 저는 엊그저께 무슨 원외위원장에서 나왔던 얘기 정북 주사파 저는 그거 머릿속에 본인이 민주당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협치 생각이 아예 없었구나. 오히려 이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고 국회는 아예 그냥 뭐 자기는 이거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이런 대결 구도,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를 쫓아내서 자기의 친이부대를 만들고 저는 그런 식으로 가서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전략은 아닌가. 한마디로 정치. 아니, 그런데 왜 그런 전략을 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소수 정당이고 국민의힘이 여소야대고 외연으로 확장하고 중도층을 소구해내야 그게 오히려 정치는 더 승산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실에 지금 뭐 근무하는 사람들 어제 보도된 거 보면 극우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극우 우리가 보통 보기에 보수가 아니라 아예 좀 과격한 극우 인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관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자신들의 지지율을 최소한 결집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 많은 국민들 중에서 아주 일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구속, 수사 이것을 원해서 자기는 윤석열을 지지했다라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반박을 한다기보다 이런 대목은 좀 야당 쪽에서도 좀 같이 해줘야 되는 게 국민 통합과 협치가 맞아요. 대통령이 추구해야 될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이 대목 그러니까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게 이야기된 지가
당내 경선에부터 시작됐고 이런 대목에 대해서 이걸 수사지 그러면 정치의 영역을 이걸 덮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대목에서도 민주당이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이게 협치와 법의 그 검찰 수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자, 협치를 위해서 우리 대표권은 다 손도 대지 마. 손대면은 정치 보복이야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를 가져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법적 영역은 자 검찰 수사는 별도로 간다. 네. 하지만 여야 협치는 우리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그런 이야기를 있어요. 그게 그런 이야기로 쭉 해줘야 되는 건데 수사만 하면 자 뒤에 배우는 윤석열이 있다. 윤석열의 검찰 공화국이다. 이원석이를 동원해서 한동훈이를 통해서 이런 식의 접근을 계속 하다 보면 꽉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그래서 좀 분리를 좀 하자. 저는 그런 말씀 감히 들고 싶어요. 아니 분리를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지금 아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그 뭐지 우리 그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협치의 대상이에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농민의 쌀값 안정을 위해서. 아니 근데 공산당법이래 그거 공산화법이래. 아니 그게 어떻게 공산화법이 그 양국관리법이 지금 생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법이잖아요. 군사 정권 때부터 다 양특 그 적자라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거야. 과연 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주식이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어찌 보면 이게 비대체적인 요소예요. 식량 안보입니다. 안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어떤 보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장 격리를 시켜주자는 것이니까 쌀값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는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게 싫어.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아니 저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게 정말 그때 경악스러웠는데 이 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을 건의드리겠다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양국관리법이 농민을 위하자는 법인데 이걸 가지고 무슨 거부권 행사를 한다. 무슨 어저께 전지 뭐 공산당 저는 그런 말이 나왔더라고. 아니 갑자기 지금 2022년도에 공산주의니 종북이니 이런 단어를 또 듣게 된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요, 진짜로. 당황스러워. 뭐 말은 점잖게 하지만 아주 열받는다 이 얘기네. 사실 뭐 저런 부분들의 이념적 색깔을 씌우는 것보다는 저걸 좀 돌파하는 좀 더 어떤 정책적이고 좀 이렇게 성숙한 논리도 있을 법도 한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진짜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11월 4일이면 끝이 납니다만 초반에는 서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언론에서 표현한 대로 대선 대통령 선거 전에 연장전이다. 대선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부 출범한 지도 이제 6개월 접어드니까 쌓아놓은 것도 없고 공격할 것도 없고 어차피 전 정부 거 이 정부의 초기 뭐 이렇게 다 착종되기 때문에 싸움이 벌일 수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당의 선가는 또 어느 위원회 선가는 어느 의원인가는 이른바 민생 문제에 좀 더 접근해 주셔야 돼요. 금리라든지 물가라든지 이건 도대체가 서민들 살기 힘든데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더 내야 될 건 어떤 대목인지 이렇게 좀 전환시켜주는 먼저 전환하는 팀이 다 이긴다고 봤는데 이렇게 생겼으니 저 같은 사람의 이런 논리는 평론가의 그냥 관전평에 불과하게 된 거죠. 사실은. 저도 저 안에 있으면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하면 끔찍하지 뭐. 전 농성하다 병까지 걸린 사람이에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정의당 의무실이 있다고 아니 근데 정의당 거기 누워 있었다고 내가. 정의당은 좀 낫잖아. 양쪽 다 이렇게 말리는 신용이라고 했지만 한쪽으로 들어가 있으면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라면 지금 난 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당에서는 소수자로 지금 남을 수밖에 없는 국민인 거지 지금.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거를 저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 이야기에 앞서 가지고 조금 우리가 성찰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민주주의의 종주국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정치 양극화 미국에서 협치의 전통이 깨진 게 트럼프 때부터 극단화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미국 상원은 현자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초당적인 그 공동체를 형성했고 대통령이 부르면 야당 의원들 다 갔어요. 전화 통화도 하고 그게 없어졌다고.
네. 오히려 한국 정치가 낫더라고 거기에 비하니까. 아, 거기에다 지금 영국 정치 보십시오. 아, 거기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브렉시트부터 그렇죠. 국민이 완전히 양극화돼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다시는 그 뒤로 지금까지 화합이 안 되고 지금 저기 트러스 총리가 40여일 만에 낙마했어요. 네. 지금 노동당 인기가 또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또 뒤집할 판이거든요. 네. 그럼 토니 블레어 이후로 이제 또 정권 교체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영국 정치범 개판이에요. 내가 보기에 완전히 개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현자들의 모임이 없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법 질서와 정치라는 어떤 그 덕목과 가치의 충돌 이게 지금 정치적 부족주의로 진화하고 있다고 이게. 네. 그런데 이 협치라는 건 정말 구호에 불과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치냐 이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기존의 정치 문법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않아요.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0.73%로 이겼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던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지지자들, 그러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 소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친다든지 그런 어떤 신용이라도 한다든지 뭐 쇼라도 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민주당과 잘한다. 협치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바랄 걸 바라야지. 아니 야당이나 뭐 패배자는 고사하고 여당도 못 품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내가 계란이야 품어나가게 이래가지고 지금 거기는 국론 통합 이전에 정부 여당 통합이 더 지금 안 되는데 먼저 야당까지 그걸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기존의 정치 문법이었으면 이준석 당대표 축출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없었죠. 기존에 아무리 대통령 당선인이 대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임기는 보장을 해줘야죠. 임기 보장한 이후에 어차피 바꾸면 되니까 그때 가서. 근데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야 되는 건지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맞아요. 근데 뭐 현상적인 설명은 두 분 말씀이 맞고, 그런데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은 정치가 좀 안정적이랄까 되기 위해서 나라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여당, 야당, 정부, 여야,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3자 간의 관계가 조금은 좀 뭐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 여당은 여당답게 해야 되고, 그래서 공자님 말씀 같은 소리인데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대통령은 또 중심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3자가 같이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검찰 수사나 이른바 사정 국면 자체가 정치를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검찰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건 맞잖아요. 그건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죠. 사회의 기강을 확립하고 악을 척결하기 위한 이런 거지. 그게 나라를 움직이는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래서 오래 끌 것은 분명히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장관 이런 사람도 정치적 판단을 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은 아까 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정치와 법을 분리시켜서 우리가 법은 법 질서대로 존중하면서 놔두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는 어떤 이런 어떤 스타일이 어떠냐 그러는데 그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는 법은 법대로 가는 거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일지언정 야당하고 협조하겠다는 뭔가 이런 다른 영역의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래가지고 또 야당한테만 바랄 게 아니라 여야가 다 그거길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퍼스트 액터는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란 말이죠. 여당이고. 네. 이거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동의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해야 돼. 아니 근데 아까 그 신원님 말씀 맞다나 또 현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또 생각과 실행은 또 다른 부분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 멀쩡한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깨구리복. 해가 된다니까 이게 국회만 들어가고. 깨구리복. 그런데 분명히 멀쩡한 사람인데 국회만 들어가면 이상해진다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당에서 보면 진짜 기동민 의원처럼 저렇게 또 나서서 앞에 나서서 저렇게 좀 해주는 액션을 해줘야 하는 사람도 덩치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차출설. 와, 요건 또 무슨 어떤 그 기묘한 초식일까 요게. 한동훈 차출설의 윤상현, 윤 본인의 도움 안 돼. 공개 언급 부적절. 예, 그 저기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1년 후에 이 논의해도 빠르다. 네. 근데 왜 벌써 나오냐 이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40%가 돼야 저 카드가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여권 윤 브레인 한동훈 총선 출마 이딴 러브콜. 그러니까 회의론도 있지만은 아니다. 저기 흥행자 카드가 하나 필요하다. 우리도 블랙핑크 하나 저 데려오고 BTS 공연 한번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한동훈만 쓰는 사람이 어디냐고 네. 이런단 말이요. 또 이게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말씀하신 대로 흥행 카드, 네.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뭐 우리 한국 정치의 큰 현상 중에 하나가 새것주의, 예. 새 인물, 새 사람. 네. 뭐 새 사람 없어? 네. 신진 인사 없어? 바람이 신나게 뭐 다 찾잖아요, 새로운 사람. 그러게 말이죠. 한동훈 저도 장관 한때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근데 한동훈 장관이 워낙 뭐가 왜 인기가 있죠?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스마트하다. 제 주변에서도 물어보면 사람이 스마트한 것 같아. 개 똑똑해. 뭐 그런 이야기. 그럼 야당에게 안 지고 또박또박 말대꾸 하면서 감정 기복 없이 하는 이런 나름의 그런 거. 네. 그래서 아줌마들 사이 이른바 그 주부들 사이 인기가 많다 그래요. 주부들 사이. 예, 저는 뭐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제처 이야기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동네요, 그게? 아주 빠르다. 예. 빠르다. 지금 장관 잘하고 계시는데 2004후년에 4월에 선거를 앞두고 또 내년 1월, 2월이 될지 3월, 4월이 될지 모르는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치 초년생인 대통령이 있는데 예. 또 장관을 잘하고 있는 한 장관을 당으로 끄집어와서 바람을 일으켜라, 허행머리의 카드가 돼달라. 이것은 너무 제가 보기에는 좀 당으로서도 면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냐 정말 당이. 예. 아니 몇 선씩 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한동훈 장관을 또 끄집어내서 그 인기를 활용해서 선거를 치르겠다. 네. 안이한 발상이다. 안이한 발상이다. 안이한 발상. 너무 쉽게 갈리는 거예요 당에서. 예. 이는 저는 도저히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혹독한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출마는 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예, 출마는 본인이 또 지금 현재 또 강남 병 지역구에 살고 계시고. 아, 그래요? 예. 뭐 타워플레이스 하신다고. 현직 의원 누굽니까 지금? 거기 현직 의원이 그 유승민계인데. 그래 지금 홍익표 의원 거기 서초동이구나.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저는 아마 출마는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은 나와서 진두지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뭐 좋죠, 땡큐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물론 한동훈 장관이 뭐 스마트하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지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똑똑하고 딱 부러지고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저런 분이 과연 정치에 어울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니, 윤석열 정치는 대통령만 봐도 정치 어떤 그 과정 없이 들어갔었을 때 얼마나 이런 무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다르죠. 다르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오히려 또 와서 당대표를 해달라. 정말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의힘이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도대체 아니 그러면 얼굴마담으로 세우려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뭐 한동훈 장관을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한동훈 장관을 데려와서 그냥 한 지역구 출마자가 아니라 정말 선거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쓴다는 건 저는 뭐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좋죠. 흥행 카드로 어떤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단에 넣어놓으면 네. 이제 전국에서 유세 요청이 올 거 아니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 TK보다는 수도권이 급할 거 아니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돌려. 네, 그냥 뭐 서울, 경기, 인천 근데 돌려. 한동훈 이렇게. 장관에 대한 얼마 네.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 네.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호감도보다. 비호감도가 제가 본 여론조사에서는 한 60% 정도가 넘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좋아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금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층 그 정도 그 정도 외에는 그렇게 저는 호감도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장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내부를 살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부상, 지지율이 높다는 이 대목에 대한 당내에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 내지는 패닉 현상의 반영인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아. 한동훈이라도 나와서 예. 당을 좀 잡아줬으면 지금 나오는 면면들로 봐서는 여론조사마다 나오는 게 안 되겠네.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사세에 뛰어들면 네. 당대표 선에 뛰어들면 다 지는 건 아니야. 이런 불안감 네. 속에서 한동훈 차출을 하자. 예. 이런 발상이 저는 시작된 걸로 보여져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건전한 요소는 많지 않다. 이게 예. 또 본인도 결심을 해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고. 또 예. 뭐라 그럴까? 정말 그 당 입장에서는 좀 제가 생각에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에서 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뭐 지지율 높고 뭐 여론에 좀 호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당을 또 맡긴다? 네. 배알도 없고 자존심이 없나요? 네. 저는 그런 생각보다 먼저 들더라고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실 정치인들,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기존 정치인들하고 네. 이 검찰 쪽 사람들하고 안 그래도 여권 안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안 보이지만 있다고. 왜? 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대통령 주변을 다 검찰 출신들이 둘러싸고 있고 대통령도 그 사람들 말을 잘 듣는 것 같다. 주시하시는 것 같다. 조언을 청취하는 것 같다라고 돼 있는 마당에 당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 복심이라는 한 장관이 완다. 이걸 일부는 좋아하겠지만 이 긴장이 당내에 갈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지금 발언이에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국민의힘 이야기를 마침 해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두 분 MBS. 나오실 때만 데이터가 나오는데 네. 주간 갤럽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잠깐 보고 국민의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의미 떨어졌네. 더 떨어졌네. 좀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떨어졌네요. 뭐가 떨어졌어요? 27%입니다. 아유 급락하셨네요. 예. 1%나 떨어지고. 1%가 오늘 떨어지셨어요. 거예요? 예, 이제 오늘 나온 방금? 따끈따끈한 거. 네. 예. 정당 지지도 나와 있습니까? 나왔습니다. 예. 아유. 어이구 33%. 더불어 이건 또 웬일입니까? 이게 아까 대통령 지지율의 추세하고는 조금 결이 그렇죠. 다릅니다. 오늘 민주당이 떨어진 게 중요하네. 지금.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 떨어졌다는 아니 더불어민주당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같이 가는겨? 이건 이상하네죠. 거기인데 정의당 2%나 올랐어요. 네, 이렇게 보면 급등했네요. 급등. 예. 2%나. 거의 60% 오른 거예요. 그래요. 3%에서 5%면 67% 오른 거죠. 저 정의당이 3분의 2가 오른 정의당 급등, 민주당 사실 급락이에요. 저도 잘 보셔야 돼요. 거예요. 예. 하여간 이 지지율 해석은 뭐 100가지 1000가지 해석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해석 불가 이렇게 그냥 대략 난감 네. 이런 정도로 일단 정리하고 나가겠고요. 자, 그런데 아까 신 의원께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적확한 얘기를 해주셨다고 보는데 자, 지금 여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어제 나왔습니다. 요게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텟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사. 진짜 읽기 힘들어 죽겠네. 진짜. MBS. 지표 조사라는. 예, 그래가지고 그러네 MBS 나오네 가로 열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성인 남녀 1000명 해서 당 대표 접합도에서 유승민 26%, 안철수 10%, 나경원 10%. 보니까 윤핵관이 안 보여. 나경원이 윤핵관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만 그런데 김기현 3%, 주호영 원내대표 2%, 정진석 비대위원과 장제원 의원은 각각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게 그나저나 전당대회는 언제 합니까? 저게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전당대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네. 보기에는 지금 언론에서는 1, 2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3, 4월 넘어갈 공산이 크다. 3, 4월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면 아직도 반년이나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정진석 현재 비대위원장이 완벽하게 당대표 권한을 행사하려 하고 그럴 분위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네. 당협 정비한다 그러지. 이런 게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면 임시 대표 자격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려 하고 있고 당내에서 괜찮다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대통령실도 힘을 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네. 그 뜻은 뭐냐? 3, 4월까지 간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또 네. 3월 달에 왜 그러냐면은 주호영 현재 원내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의
자녀 임기까지 한다고 하는 게 3월 달이에요. 그러면 지금 1, 2월이 전당대회가 아니라니까요. 3, 4월. 제가 보기엔 3, 4월로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이렇게 되면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하냐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내 기반이 강한 사람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좀 더 외연을 넓혀야 되는 사람은 좀 늦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에서도 갈라진다. 그리고 또 지지율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뭐 하느냐 마느냐도 결정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시기도 중요하고요. 지금 룰도 중요하고 이건 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권력을 완전히 새로 기획 근데- 설계하는 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할 때부터 목표는 음흠.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당 지도부 재편을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뭐 장성철 소장이 얘기할 때는 뭐 3, 4월설 방금 신우원님처럼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었는데 또 그 뒤에 주중에 나왔던 얘기 보도는 이 대통령실에서는 2월 말로 알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2월 말고 알고 있다. 네, 2월 말까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뭐 2월 말이 될지 3월 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개각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예. 지금 뭐 한간에는 지금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당 대표의 도전을 예.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대통령실의 뭐 그 뜻도 있다라고 하니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에 거론되는 뭐 유승민 의원 외에 전 의원 외에는 음흠. 오히려 지금 의미가 없고 음. 뭐 실질적으로 뭐 퍼센테이지도 그렇게 의미가 깊지는 뜻이 막 이렇게 있지는 않아 보여요. 지지율의 어떤 뭐 유의미한 지지율은 아니라고 보이고 오히려 지금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뭐 권영세 장관이라든지 뭐 원희룡 장관은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나경원 의원과 식사를 하셨다는 분과에게 들었던 얘기에 의하면 네. 일단은 뜻이 있는 것으로 좀 해주라.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나경원 의원이 하도 낙선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뭐 벌써 뭐 서울시장 후보 낙선, 당 계속 대표 떨어지셨죠? 낙선, 계속 예, 낙선을 예, 하셨는데. 예. 저는 지금,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에 봤을 함정이 때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의 유승민 의원 지지율은 1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후보 지지율이 48%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은 말입니다. 사실은 국민을 닮아야 된다고 누구나 얘기하는데 정치학 원론은 정당은 당원을 닮아야 됩니다. 이게 정당 정치의 맞습니다. 본질이거든요. 네, 네. 어떤 정당이 국민을 닮고 시민을 닮아 버리면은 이건 정당의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정당은 특정 누구 편을 드냐는 걸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설명하는 정치 결사체고, 그렇다면 정당은 원래 당원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대로 보면은 당내 진성당원이 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론조사는 원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 형식은 그렇지가 않죠. 사실 이렇게 보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 1위가 아니라 중하위권으로 벗어나게 됩니다. 실제 예. 당 내에서 실제 투표를 하게 정당 되는 정치 거죠. 논리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이제 계속 그 고공행진을 한다, 국민 지지도 1위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일정 정도 그게 응고돼가지고 당내로 지지율로 전이되는 시점이 언젠가 나올지, 아니면은 이거는 정당 근데- 운이 아니다, 근데 당원들은 저는- 거부할지. 근데 저는 좀 달리 보는 요소가 뭐냐면 네. 지금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지금 그 책임당원 수가 상당히 늘었어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뭐 이준석 당대표가 가입시킨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반대해서 또 가입한 신규 책임당원들이 있거든요. 네. 3개월만 유료로 이제 당비를 이제 납부를 하면 다 책임당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뭐 아직까지도 충분히 있고 지금도 상당히 많아졌어요. 대선 때보다도 많아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그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권리당원이 100만이 넘어가거나 100만에 근접해버리면 예. 거의 여론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아하.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은 대의원이 있고 이제 국민의힘은 대의원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위원장이 누구 뽑아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체육관에 가서 같이 이렇게 뭐 투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니 버스를 대절해서 가거나 그런데 네. 요즘엔 다 모바일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리당원, 그러니까 그 책임당원이
100만 가까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론조사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수렴된다. 네, 수렴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유승민 전 의원의 장점과 단점이 다 드러나 있는 거죠. 단점은 말씀하신 대로 국힘 지층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최고 높음으로 나오고 MBS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다음에 유승민 3위로 돼 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전국적으로 놓고 특히나 대구 경북에서 나경원 의원과 동률을 기록했다는 부분은 고향이 대구니까 나름의 근거지는 이전과 달리 배신자론이 조금은 깨지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좀 희석되고 있다라고 보여줄 때 대목이 있는 거죠. 아. 결정적으로 오히려 유승민 전 의원의 약점은 이런 거죠. 당원들이 생각할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걸 비판해 왔기 때문에 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부딪히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히려 넓게 퍼진 불안 심리를 어떻게 잠재우면서 자, 내가 되더라도 대통령과 각은 안 세운다. 하지만 우리 당청 관계, 옛날 당청 관계, 지금 당대 관계죠. 예. 당과 대통령실 관계를 건전하게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보관을 제시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총선에서 내후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준석의 빈자리를 나는 어떤 식으로 메꾸겠다. 특히 수도권에서 또 젊은 청년들을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당력을 모으겠다든지 이런 나름 무슨 깃발 들고 나오느냐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이게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 유승민 의원이 그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어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 또는 어떤 주류 세력들이 유승민 의원을 수용하고 그걸 포용할 수 있을까요? 저 대목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래 되면 결국은 그럼 누구냐? 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가운데 누가 돼야 누가 되는 게 내후년 총선에서 그나마 뭐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달라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란 말이에요. 사실. 전략적 판단.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3, 4월로 치면 이제 겨울 지나고 내년 봄쯤 되면 그때 당시에 정부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경제 상황 이런 거 종합해서 당원들도 고민하겠죠. 여기서 어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본인 어떻게 보면 당 주류 이른바 주류의 의식 자체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토 의식 도저히 저 사람이 되면은 내 설 자리도 없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비토 의식은 강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판단할 여지도 그때 가면 생길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아 예. 굉장히 난 이렇게 해석이 어려운 당 대표 선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생략된 인물이 하나 있어요. 예. 이준석이에요. 원래 이 지표조사에서 원래 이준석이 1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준석이 있었는데 불과 몇 달 전 얘기입니다. 네, 이게.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얘기했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격차가 컸었어요. 상당히 이준석이 있었을 때는. 네. 그러면 그 이준석을 지지하는 그 표가 지금 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제 당 대표 선거에 들어갔을 때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아마 저는 하실 걸로 보이는데, 예. 그럼 이준석을 지지하던 어떤 그런 그 책임당원의 성향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 저는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적극적인 투표층으로 당내에서 유입돼서. 그렇죠. 네. 아니, 이미 유입돼 있는 사람도 많고 책임당원으로.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옛날에 황교안 대표 출마할 때 그 태극기 부대 유입이 네. 그때 당시에 저 자유한국당을 그렇죠. 완전히 흔들어 놓고 완전히 진동시켜 그렇죠. 가지고 네. 이제 황교안 대표를 탄생시켰거든요. 네. 이번에는 방향은 반대지만 동일한 현상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있다고 아까 본다. 방금 말씀을 이어서 해보면 이준석에 대한 저는 지금 또 이준석이 지금 TK 지역에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지금 그냥 조용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또 네. 본인이 잘하는 거 대면 청년들 대면하고 또 사람들 직접 만나고 지금 뭐 책도 조만간에 출간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런 출판 기념회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준석에 대한 어떤 국민의힘의 책임당원들의 어떤 지지가 예. 저는 유승민 의원 쪽으로 쏠릴 확률도 굉장히 있고 네. 이준석 당대표가 됐을 때 어떤 판단이었냐. 네.
제가 마음에는 안 들어요. 이준석 당대표가 실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우리가 대선을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명제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게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를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에 대한 전략적 판단 이건 뭐 유승민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파고든다면 저는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신 의원님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이제 대구 경북에서도 전략 투표, 전략 판단 옛날에 광주가 그랬듯이 뭔가 이러면서 이런 현상을 보면 야 우리가 총선을 놓고 범집권 세력이 뭐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전략적인 저 리더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하다 보면 유승민 확 그냥 이준석 현상처럼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경우 진짜 예측하기 힘든데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가 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 후보하고 어떻게 됐죠? 더 생각해보죠. 우리가 첫째 70대 30이 70% 당원 투표예요. 당원 여론조사는 당원이 일부러 표를 찍는 게 70%. 70%. 30%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예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원 투표에서는 졌어요. 4%를 졌어. 그런데 일반 30% 여론조사에서 따버린 차이가 너무 벌어져 가지고 조합적으로 이긴 거예요. 73. 이 규정이 안 바뀌면 자 유승민 전 의원 입장에서는 계산해 볼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듬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대목 때문에 또 여론이 높아지면 불안하니까 주류에서는 뭐 30% 없애자. 당원 투표 80으로 올리자. 심지어는 전체 당원 투표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지점이 이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룰 자체가 전당대회 규칙 자체가 바뀌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목까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게임의 룰로 투쟁이 먼저 벌어지고 그 시기와 룰 이걸로 먼저 갈등이 벌어질 너무 가능성이 반대로 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당이. 그러면서 아니, 이제 요즘 최근에는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당에서는 모든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이걸 확장을 하려고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당원을 높이고 국민 여론조사를 아예 없애버리겠다 한 것은 누가 봐도 저는 너무 후진 선택이라고 생각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정당의 존재 의미는 그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그 당신과 민심의 갭이 커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런 절충저간들이 대세가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떤 그 우리 정당의 어떤 기반은 무엇인가? 그 그람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군주는 정당이다. 과거의 왕권이나 어떤 귀족이 통치하던 이후의 어떤 현대 세대의 그 권력을 대체하는 건 정당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은 정당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허약하고 준비된 답변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룰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저 끊임없는 어떤 정체성 혼란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정치의 토대 빈약 내지는 철학의 빈곤으로 연결되는 측면도 있단 말이죠. 이게 내가 너무 고차원적인 아니 얘기예요. 김 의원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우리 정치 현실을 보면 당원들의 수준이 낮다 높다는 차원이 아니라 어느 지구당이든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 내지는 권리 당원을 1000명 이상 확보하고 있으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렇죠. 1000명만 확보하면. 그렇죠. 서울 변호사는 마찬가지. 당내 경선에서 뛰어들려고 그러면 자 당원 명부를 누가 갖고 있느냐, 당원을 누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 싸움에서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게 굳어지다 보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거꾸로 가려는 이유가 아니 호남 같은 데는 자 지구당에 한 1000명 이상 정도 당원 명부를 몇 년째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 대목에서 그래서 민주당은 오히려 당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고 국힘은 오히려 또 당원 중심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까 특정 세력의 유불리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 생기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좀 활동 좀 하고 점잖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니 나 당 가까이 안 갈래. 이래 보니까 옛날 당원들이 쌓이고 뭐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감히 표현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당원 투표만 하면 지역 정당이 됩니다. 전국 정당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 호남 당원하고 TK 당원 숫자 비율이 이 극단적 불균형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당원 투표하면은 그냥 TK 정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민주당 그래도 많이 좀 탈피를 했다. 그러니까 그 호남, 그러니까 저도 그 호남 당원이 이제 호남 당원들은 전통적인 과거 오래 전부터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당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예. 이제 요즘에는 오히려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도 나타난 문제점이 뭐냐면 민주당이 이제 수도권 정당이 돼 버렸다. 오히려 호남에서 너무 홀대한 거 아니냐. 홀대론까지 알겠습니다. 불거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그 국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정치 개혁에서 주요하게 논의할 사안이고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조금 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고요. 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집권 여당이 전당대회를 정상적인 리더십을 빨리 확보하지 않고 네. 이게 내년 3, 4월까지도 미뤄질 수 있다 하면은 장기 비대위 체제로 간다는 얘기인데 네. 이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윤석열 정부가 과연 성공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신생 권력이 탄생하고 여당이 있으면은 높은 수준의 결의가 모아져서 그것이 어떤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안정적 토대와 그 자체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 내년 3월에 비대위 한다는 거는 집권하고 1년 동안이 비정상이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비대위도 정당 대표인 건 맞습니다만 이거 다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은 과도적 체제에 불과한 것인데 정식 권위 있는 당 대표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이런 체제로 집권 초의 골든 타임 이 중요한 시기를 그렇게 쭉 간다. 그래고도 앞날이 안 보인다. 대표하고 과연 대통령이 과연 손발이 맞을까? 지금 이거 걱정. 이렇게 되면은 이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는데 큰 지금 흠결이 아니냐 이 얘기죠. 제가 뭐 의원님 말씀에 반박할 거리는 반박하는 못하게 될 상황이네. 그러니까 틀린 말씀 아니죠. 틀린 말씀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저렇게 인간적으로 아니면 뭐 실망해서 또 이준석 대표의 실수가 좀 있다고 치더라도 일부 안에서 강경파들은 빨리 내치자는 소리를 했지만 적어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심지어는 어차피 내년 6월이면 그만둘 사람 뭐하려고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드냐는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강경 세력들 입장에서는 당을 헤게몬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있어는 안 된다. 왜? 자기 세력을 이준석 대표가 부식하려고 하니까 이게 크기 전에 어떻게 보면 잘라야 된다는데 합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당내 공감대 형성돼 가지고 저래 됐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빨리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뭐부터 복원했냐? 지금 한쪽에서는 저렇게 돼 있다면 일부에서는 여당의 정책 주도력을 확보해. 정책 주도력이라 하면 첫째는 정부에 대해서도 당이 좀 민심을 앞세워서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를 이끌어 가야 되는 대목이 대정부 여당의 정책 주도력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야당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능력으로 현실의 힘으로 이렇게 해서 포퓰리즘 요소는 배격하되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좀 개선하는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는 정책 주도력 확보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도 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선거에서 두 번이나 이기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이긴 당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아직도 내홍인이 이렇게 이렇게 됐냐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정치의 큰 비용입니다. 제가 뭐 여당을 걱정해서 편들어 주려고 꺼낸 얘기가 아니라 이 자체가 정치의 비용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지 간에 정부 여당의 주도력은 대통령제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고 야당은 적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아나키즘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그 권력을 향한 쟁투랄까? 이게 오히려 전면에 나선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이 정치의 비용은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신 의원님 말씀에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오히려 검치만 하고 있어요. 검치만 하고 있지 대통령이 정치는 아예 본인이 몰라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아예 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당도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선 의원들도 계시고 정치 오래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전혀 지금은 오히려 어찌 보면 대통령을
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대통령을 그냥 잘 보이게 할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권의 어떤 국정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정치를 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지만 네. 막상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이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전 가장 결정적 해긴 해가 2014년이라고 봅니다. 그때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기무사가 작살났습니다. 기무사령관 육사 37기 박지원 동기라고 잘렸어요. 그다음에 검찰의 최동욱 사건이 터집니다. 혼외 자식으로 찍어내려가지고 완전히 작살나요. 그다음에 국정원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경질을 못하고 6개월 후에 남재준 국장원장이 경질됩니다.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에 반 VIP 비밀 조직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지금 조홍천 의원이 네. 쫓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 당시에 또 세월호 참사도 그 해에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날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그 한 해에서 일어나는 연이은 그 재난적 상황이 하나의 권력의 성격을 또 결정을 하더라고. 우린 밖에서 몰랐지만 안에서는 굉장히 아팠던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여러 가지로 믿을 데가 없어. 검찰, 기무사, 국정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이런 민정수석실 내부 파동까지 해가지고 이걸 대통령이 한 해에 다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기칠남 이제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모든 걸 다 챙겨야 되고 이랬던 건데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아프다고 봐요. 어디가? 그러니까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어요. 우선 외신에서 한 번도 박수를 못 받아봤고 이게 낮은 지지율에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국정을 자신감 있게 주도하고 우리가 그 정치적인 집권 세력이 이제 결집해가지고 이 새로운 어떤 나라를 만드는데 정말 우리가 다 함께 역사의 지평으로 나보자. 자 이렇게 하면서 박수 한번 치고 비전 선포식 하고 가는 겁니다. 원래 정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는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그냥 아니, 자꾸 저는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대목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 우리가 굳이 서보자면 대통령 선거 끝났는데 야당은 사사건건, 언론도 사사건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박수 한번 제대로 쳐주지 않고 당은 당대로 단소리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상황이 이제 이래 될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런 데뭐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를 복원해야 되는데 이걸 정치의 영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믿을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호흡을 오랫동안 맞춰보고 했던 검찰 출신들이 많을 테고 일부 의원들이 왔던 것은 대통령 선거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 이익 때문에 나한테 온 걸로 보여질 테고 그 현실 정치는 불신하는 게 나타나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런 대목에서 저는 좀 뭘까 자주 움츠러 들고 있는 건 아니냐 생각은 사실은 저도 해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대통령의 심리를 굳이 유추해 본다면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죠. 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 아픔이 그 뭔가 초월을 위한 아픔이냐 아니면은 작아지고 오히려 자기 보호 어떤 그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기 방어에 민감해지는 이런 권력으로의 퇴행이냐. 네.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 이 정부는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좀 뭐 자꾸 아는 체여서 죄송한데 그 니체가 얘기한 위버맨시 하나의 초월의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끊임없는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는 자기 초월에 있다고 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대통령으로서의 시험대에 놓여 있다. 속으로는 많이 아프다. 저는 그렇게 언제까지 아파야 돼요? 그런데 아픔이 병이 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니체식으로 우리가 초월로 가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은 나누면 커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누면 커진다. 네. 마음을 열고 정치적 반대 세력한테도 속은 쓰리지만 자꾸 포용과 화합에 제스처를 취하는 이유가 바로 나누면 커진다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저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좀 여유 있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유 있게. 자, 그 진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정말 실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권력은 아버지 아들 간에도 안 나눈다. 맞습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다 어르신 맞습니다. 자 오늘 전쟁 같은 한 주를 보내는 이 어떤 또 전쟁 같은 토크였는데요. 우리도 언젠가 한번 좀 더
평화롭고 안정된 가운데서 다른 정치도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 오늘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설주환 변호사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정치 본색이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 시켜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